발제자님께 질문 먼저 제가 좀 낭독해 드릴게요. 이혜정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일반 기업 포용 작업장, 장애인 작업장의 전이를 위한 취업 알선은 지역 노동사무소에서만 담당하는지 포용 사업장과 장애인 작업장을 관리하는 정부 부처는 동일한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릴까요? 네. 네. 제가 다 마치고 질문하신 줄 알고 이제 앞쪽을 조금 놓치긴 했는데 아마 장애인 작업장이나 표인사업장, 그다음 일반 노동시장 그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의 주체가 누구냐 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특정 장애인 작업장이냐 포용사업장이냐 그다음에 일반 사업장이냐 다 통틀어서 두 개 기관이 같이 관여하고 있어요. 즉 연방 중앙정부처는 연방 노동공단인데 각 지역마다 이제 사무실들이 있고 센터가 있는데 노동공단에서 하는 일들이 또 지원금들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취업 알선만 말씀드리면은 그거는 통합청에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고요. 즉 장애인 작업장이 됐건 포용 사업장이 됐건 그러니까 고용공단과 통합청에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중복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또 궁금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제가 이제 제도가 좋게 보면은 섬세하고 세심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원이 됐건 시설 장비 지원이 됐건 여러 가지 기타 지원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청과 고용공단이 그 지원이 겹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굉장히 그런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다만 이건 있죠.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선정이나 취소는 연방 노동사회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공단에서 이제 전담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취업발서는 다시 강조드리지만 통합청이 관여는 하지 않고 고용공단과 노동공단 각 지역 사무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대답이 됐나요? 제가 앞부분을 혹시 놓쳐서. 네, 이거 온라인 질문이라서 질문 답이 다 잘 되셨을 거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션 좌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사렛 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영 교수님께서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좌장께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예,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아주 뜻깊은 우리 국제 학술 대회 이제 이틀 동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세션입니다. 마지막 세션이 독일의 또 최근에 연방 참여법과 관련한 이제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의 남영현 이사님이 아주 상세하게 잘 발표를 해주셨어요. 예,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독일이 달라진 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또 오늘 또 여러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요. 보니까 2017년부터 이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불과 3년밖에 안 된 어떻게 보면 따끈따끈한 법이고 지금 이제 막 시작한 이제 또 하나의 이제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남이사님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독일의 정통한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독일에서 좀 배울 건 배우고 또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는 더 잘하면 되겠지만 저도 들으면서 저런 부분은 참 아쉽다 이제 하는 것들도 많이 느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해소해 주시고 또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에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토론자 소개해 올리겠는데요. 우리 이용석 한국장애인 단체 총연합회 정책실장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우리 이 고용 어디죠? 한국장애인 고용안정협회시죠? 고용안전협회 장애인 고용노동자 센터 우리 센터장님 조호근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토론자로 우리 이용석 실장님
네, 먼저 토론 부탁드리고요. 한 15분 정도 시간 드리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한국장애인단체 총연합회에서 장애인 정책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이용석이라고 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뜻깊은 자리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아까 두 번째 세션에서 조금 토론을 들으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야, 이거 이런 얘기를 해도 이런 자리에서 직업재활 시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저렇게 뭉개도 되나 하는 좀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한직협에서 이런 행사를 하게 될 때 제대로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제 기왕에 나왔으니까 좀 저희 장애인 당사자 쪽에서 어떻게 직업재활 시설을 생각하고 또 장애인 고용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가려고 이제 왔습니다. 이제 우선 제 토론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합법화된 가난을 산다라고 썼습니다. 그 제목.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을 중심으로 해서 고용의 지금 환경이 결국에는 이 고용을 통해서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가장 근본적으로 제도적으로 장애인들의 고용, 그 다음에 고용을 통해서 임금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합법적으로 막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법에 있죠. 최저임금을 적용제외를 시킴으로써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적용이 되는 아마 지금 한 9만 5천 명 정도 되나요? 지금 그 적용제외 대상이 9,800명? 9,800명 정도 되죠. 이 9,800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법 조항에 있는 순간 장애인들은 어느 순간에는 그 적용 제한 대상에 다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불안한 삶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까지 약 20년 동안 그냥 일반 고용시장에서 먹고 살았어요. 근데 IMF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제가 IMF 딱 되자마자 다녔던 출판사에서 1호로 이제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저희 사장님이 그 당시에 대표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당신은 해고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당신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맡은 편집 일만 할 수 있지만 다른 일반인 직원들은 편집일 이외에도 책을 나르거나 손님에게 차를 대접하는 등 세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만약에 당신이 사장이라면 누굴 해고하겠느냐. 이런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장애가 갖고 있는 한정적 고용으로서 그러니까 노동자로서의 한정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면 그 존재성 그런 그 존재를 어쨌든 간에 법으로 인정한 최저임금법 적용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IMF거나 아니면 경제가 상황 악화가 되면 이런 식으로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저희 중증장애인 저희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 법의 폐지를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남영애 이사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독일 사례이긴 하지만 전 그런데 이 독일 사례를 들으면서 좀 고민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불어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좀 배워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돼 어떤 토론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있어서 저는 그냥 제 얘기를 그냥 하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장애로 인해서 사회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근로, 교육, 의료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서 2018년 기준에 약 88만 명? 그 정도를 지원받고 있는 이 제도는 제 입장에서는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이외에는 좀 복잡하기도 하고 우리나라 같은 방식이라서 적어도 대체로 비슷하기도 하다. 다만 저쪽도 독일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보호고용의 차원에서 장애인 고용에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결국에는 장애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러한 식의 고용의 차이는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운명이나 개인적으로 인내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끊임없이 그렇게 요구받고 살아왔잖아요. 이러한 인식에 접해되는 결국 장애인은 노동 무능력자라는 그 이데올로기가 아마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노동 무능력자를 낙인이 돼서요. 근데 개인 또 집단에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 내에서는 끊임없이 배제의 대상이 우선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문제는 장애인 노동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대다수의 장애인 노동자가 노동을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조건에서 차별받기 때문에 노동 시장에 진입할 수 없는 상황이 결국에는 마련되고 있고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같은 것이 있었을 경우에 가장 먼저 타겟팅이 되는 경우가 소위 말해서 노동무능력자로 취급받는 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당시에 아까도 잠깐 IMF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당시에 장애인 쪽에 대부분의 그 뭐랄까 권유받던 직업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요. 뭐 시계 수리나 그다음에 전자 제품 수리, 그다음에 양재, 옷 만드는 옛날 그 양장점 많이 있었죠, 동네. 그런 거, 그다음에 금은세공, 그다음에 도장 파는 가게. 이런 직종들을 대부분 장애인분들의 종사했었어요. 그런데 IMF 되고 난 이후에 이런 직종들이 싹 사라졌어요. 요즘 누가 시계 수리해서 안 쓰죠? 대부분 다 버리고 새로 사거나, 또 대부분 가전제품들은 AS 시장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대부분 이렇게 공짜로 다 이제 수리 싹 다 없어지고, 그 인원들이 전부 어느 시장으로 갔었냐면요, 앵벌이 시장으로 갔어요. 혹시 앵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하철에서 수세미를 팔거나 했던 분들, 소위 말해서 그 동량지를 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식으로 유입이 돼가지고 새로운 형태의,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새로운 형태의 고용 시장이 마련됐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추후에 이제 10년, 20년 지나면서 점점 그런 시장들은 줄어들기도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 당시 IF 때는 김대중 정부가 내셨던 그 소위 말해서 생산적 복지의 그 개념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복지라는 말은 간대없고 이제 결국 생산만 남은 상태가, 이건 장애계 쪽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태로 생산적 복지가 끊임없이 주장되는 상황에서 과연 장애인 당사자들의 노동이 노동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한 잡지, 그 월간 워커스에서 그 2019년도 그 장애인의 그 노동 환경 상황을 쭉 그 심층적으로 보도했던 그 자료들을 제가 찾아왔어요. 요거는 결국 그 자료지에 보시면 쭉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상태의 그러니까 직업재활 시설에 대한 문제들은 아마 요게 대부분 원장님이 그다음에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계속 논의가 되었고, 보육에 대한 문제점들이 끊임없이 지적되어 왔던 거니까 앞쪽에 이제 쭉 그런 얘기가 나왔고요. 소위 말해서 하루 6시간 노동하고 그래도 평균값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기사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일반 고용에 대한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 그 77% 정도를 일반 고용 시장에서 장애인분들이 일하고 있는 상태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장애인 고용 포털 사이트를 아마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마 한번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아까 또 이제 임금 수준을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임금 수준이 15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의 구간이 가장 많은 상태가 됐고요. 그다음에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24% 정도. 이거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정도 받으면 자기가 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고용은 그러니까 이쪽에서 희망사항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많은 구간이 150만에서 2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주면 자기가 기꺼이 일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7년도 그 장애인 실태조사에 보면은 장애인 가구 월평균 소득이 약 24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제 평균 가구의 약 한 67%. 여기에 말씀드리는 것은 월평균 장애인 가구 소득 247만 원은요, 장애인 가구 소득인 거예요. 장애인 개인의 소득이 아니라, 장애인 개인 소득으로 가면 194만 원? 이 정도로 훨씬 더 이거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 끊임없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외형적 조건 속에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중증장애인분들이 노동조합을 요번에 장애인 일반 노조를 아마 결성을 했어요. 여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요. 2019년도 6월 10일 날 정명호 장애인 일반 노조 준비위원장 발족식에서 이제 인사말이에요. 이제 중증장애인의 노동을 새롭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몸이 자본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즉 생산 중심의 자본주의를 거부하고
각자 능력에 따라 일하고 각자 필요에 따라 분배해야 된다. 저희는 속도가 느리고, 하지만 이 느린 속도에 따라서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속도가 빛의 속도. 결국에는 현재 자본시장 안에서 장애인 노동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가난의 문제로 연결되고 저임에 대한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분들의 얘기는 결국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새로운 시장에서 잉여노동으로 취급받고 배제되고 있는 전혀 팔리지 않는 장애인의 노동 생산력을 새롭게 좀 규정하고 새롭게 정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자리의 형식을 갖춘 일자리, 즉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의 방식, 그 다음에 주 5일 근무 중심으로 설계되는 지금의 시스템에 중증장애인들 보고 맞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현재의 이데올로기 안에서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의 문제는 끊임없이 지금의 문제, 여러 가지 알려진 문제를 맴돌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사정이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나은지 안 나은지 여부는 사실 좀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지금 장애인 일자리, 싸구려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강 일자리 해가지고 약 한 올해 같은 경우에 한 22,300여 명이 좀 지원을 받았는데, 이분들의 일자리도 결국은 11개월 일자리. 그러니까 왜냐하면 12개월 넘어가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이런 경우 11개월 일자리를 한정해서 만들어가지고 제공하고 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사업 형태의 일자리, 싸구려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가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을 줄 수 없는, 만약에 생산성 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독일처럼 우리는 소득 부담이 없어요. 장애인 연금 대상이 우리나라 얼마나 받는지 아세요? 중위소득 70% 미만, 아주 복잡한 상태만. 그다음에 중증장애, 그러니까 지금은 심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 옛날 1급부터 3급, 그 상급 복합까지 포함. 그래서 요 정도까지밖에 지급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돈을 벌지 못하면 굶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중증장애인들 대부분이 꿈이 뭔지 아세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 게 꿈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돼서 여기서 정부에서 조금씩 제공하는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특황 일자리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벌어먹고 사는.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을 사요? 결혼을 해요? 아이를 키워요?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비장애인 분들이 일자리를 얻어서 직장을 다니게 되면 10년을 계속 생각을 하실 거예요. 내가 월급을 받고 그러면 임금이 오르죠. 내 직책도 오르죠. 앞으로 10년 후에는 내가 결혼도 할 수 있고, 그 결혼 비용을, 그 임금을 가지고 저축을 해서 집도 사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자기의 삶 전체를 일종의 로드맵을 갖출 수가 있어. 장애인은 그게 불가능해요. 정부에서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가 돼야지 겨우 현재 지금 장애인 가구의 약 15%가 기초생활 수급자인데, 그 시장에 들어가지 않아 불가능한 삶을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삶이기 때문에, 그 시장을 결국 우리나라는 이 소득에 대한 문제는 소득 보장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 오죽하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꿈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기초생활 수급 시장에 들어가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얼마나 장애가 심하고 내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이 요거밖에 안 되고 내가 일을 할 수 없으며,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공기관에다가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그것도 매년 또 오잖아요. 또 와가지고 또 검사하잖아요. 또 나 힘들어 계속. 이러다 보니까 중증장애인 시장은 결국 다시 일반 고용 시장에서는 다시 또 배제가 되는 상황이라서, 요즘에 경증장애인분들 대부분은요, 어느 정도 대학 정도 나오면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가지고 대부분 다 취업이 돼요. 문제는 중증장애인 분들인 거예요. 중증장애인 분들이 어떻게 고용시장은 떠나서
이분들이 어떻게 소득 분양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현재 직업지원 시설이나 아니면 어, 고용 고용 형태, 그러니까 보호고용 형태의 시스템 안에서밖에 맴돌이를 할 수 없는 것이요. 그리고 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난 그래요. 솔직히 여기서 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시스템을 갖추면 누가 먹고 살아요? 직업재활 시설이나 아니면 대부분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센터 만들고 그럼 누가 먹고 살아요? 대부분 거기에 근무하시고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누구죠? 비장애인 분들이죠. 저는 그런 게 좀 이상한 거예요. 막 센터 만들고 막 파이 키워 막 제도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비장애인들이 다 가서 장애인분들은 그 제도의 대상화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도 우리는 좀 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거는 다만 고용시장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죄송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잠깐 봤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독일 장애인 노동정책 현황에 대한 자료를 잠깐 갖고 왔어요. 근데 이분들한테 노동시간 단축지원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 가지고 노동할 수 없는 시간을 비용을 보존해 주는 국가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죠. 그런 제도. 그런 제도 없기도 하고 이번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 직업재활시설 많이 문 닫았잖아요. 그분들 보존 누가 아무도 안 해줬죠. 근데 거기 종사자분들 다 월급 받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제도 같은 것들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결국 거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돼서요. 이런 문제들을 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발제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참 좋더라고요. 장애인이 특별 해고 보호 대상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 노동자들이 요번에 코로나 때 독일 다른 비장애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해고 보호법의 대상이 돼서 해고를 당하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장애인분들, 사회적 약자들 잘라내죠. 착착 잘라내고 자기들끼리도 먹고 살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장애인분들을 또 어디다 집어넣어요? 보호 대상을 만들어 놓고 그 보호 대상을 위해서 또 제도를 만들어 서비스를 또 제공하고 끊임없이 이런 서비스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식의 제도는 조금 지양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독일 제도가 부럽긴 한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사실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더 좀 짧은 시간 안에 포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것을 어떤 법으로 수렴하느냐. 저희가 지금 장애인 쪽에서 계속 장애인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그런 법들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새로운 패러다임 방식으로 아까 장애인의 권리와 그다음에 자기결정권에 의한 고용시장이 좀 마련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언제 끝나나 했더니 갑자기 끝나셨네요. 예, 그래도 시간은 얼추 맞춰주셨어요. 예. 우리 이용석 시장님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으로서 우리 장애인 또 당사자시고 우리가 이제 또 장애인 단체가 우리 당사자들의 권익 옹호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현실에 대한 울분을 많이 토로해 주신 것 같은데 또 본인이 또 겪었던 또 아픈 과거의 경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또 취약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뭐 통계 자료뿐만 아니라 이런 본인 경험까지 곁들여서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우리 한국의 상황은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들이 굉장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1년 단위로 이렇게 만든다든가 또 싸구려 일자리로 만든다든가 또 장애인을 하나의 서비스의 대상자로 대상화시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다. 그리고 독일에서 하고 있는 이번엔 물론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가장 취약계층 중에 하나인 장애인들이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코로나 대책을 내놓긴 내놓는데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은 없다는 거죠, 사실상은. 특히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독일의 경우도 좀 전에 이제 언급해 주셨지만 그런데 보면 장애인들을 위한 코로나 대책 중에 하나가 고용이에요, 사실. 제일 1번 순위가 고용이거든요. 고용에 있어서
그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진정한 코로나 대책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대책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예, 그것이 아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들이 고용 현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뭐 그것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소득 보장 제도도 없다는 것이 또 큰 문제이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토론자로서 우리 조호근 장애인 노동자 지원센터장님 모시고 또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이름이 조금 틀렸는데 장애인 고용노동지원센터입니다. 조호근 센터장이고요. 예, 그래서 조호근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 발제를 맡아달라고 이렇게 듣고 나서 내가 할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아마 우리 옆에 있는 이용석 실장님하고도 잘 알지만 사실 저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중증 장애인이고요. 제가 뭐 80년대 대학교를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취업하려고 했을 때 겪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지금하고 80년대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어서 제가 취업을 포기했던 게 결국은 80년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들어갈 만한 회사가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입학하고 제 진로를 정한 게 뭐였냐면 제가 들어가고 처음으로 컴퓨터가 학교 전산실에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나 이제 컴퓨터를 보는 순간에 저는 이 컴퓨터는 바로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그냥 탁 왔습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도 그 전산실 키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 전산실에서 팠어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포트란, 코볼, 베이지 이게 그 당시에 상당히 유명했던 그 소프트웨어 3종인데 사실 나름 그래도 능숙하게 잘 다룰 수 있었고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대학생 뭐 경진대회나 소프트웨어 뭐 이거에서 사실 입상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취업에 대한 사실 걱정을 안 했었어요. 사실 뭐 이 부분 컴퓨터 쪽은 앉아서 하는 업무가 대부분이고 그러니까 장애가 좀 있어도 사실 나는 충분히 입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취업문을 드렸는데 결과는 거의 서류 전형에서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론 이제 한 곳에서 제 서류 전형을 통과한 데도 있었는데 이거 뭐 나중에 보니까 그 담당자가 그 장애를 안 보고 올렸다가 이제 서로 이제 난감했던 적도 있고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애, 특히 중증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이 사회에서 특히 이런 고용시장에 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나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알다 보니까 사실 처음에는 이제 고용을 포기하고 사업을 한 2번 하다 실패하고 사업하면서 알게 된 회사에 제가 처음 그 연구소에 이제 취업을 했어요. 그 소프트웨어 개발 쪽으로. 그래서 일하다가 저는 거기서는 오래 일을 할 줄 알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아마 저뿐 아니라 대부분의 직장인의 목표는 그 회사에 뼈를 묻는 게 아마 요즘은 그렇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정년퇴직하는 게 목표였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저는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았는데 승진에 이제 차별을 받게 돼서 더 다니기가 이제 어려워서 해고당한 건 아닌데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도 하다가 그리고 또 외국 회사에도 들어가 보고 또 외국 회사는 다른 거는 차별이 없었는데 업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했던 게 제가 수학 전공이다 보니까 입시학원에서 이제 학원 강사를 제일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은 계기로 장애계 2005년도에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여태까지 들어와서 제일 많이 했던 일이 노동 문제에 대한 그런 상담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장애인 고용노동지원센터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제가 전에는 이제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노동상담센터였고요. 이름이 바뀌어갖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아까 우리 이사님 발제를 들으면서 또 이제 발제 원고를 받아갖고 이렇게 제가 보는 과정에서 이 합의라고 사회적 합의라는 말에
저는 상당히 되게 많이 이렇게 좀 뭔가 꽂혔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느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합의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독일에서 이렇게 좋은 여러 가지 법, 제도, 정책들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장애는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를 다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본인 책임이고 가족의 책임이라면 굳이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줘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거기서 조금 못 벗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가 해야 돼. 네가 책임이고 가족이 돌봐야 되고 어떻게든 가족이 다 먹여 살려야 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아직까지도 지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인식 개선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공단이나 노동부에서도 열심히 인식 개선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나라도 독일처럼 이렇게 합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되게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한 동짜리 아파트예요. 되게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주민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제 차를 이렇게 저희 아파트 옆이 또 공용주차장이에요. 그래서 공용주차장에 보통 세우거나 하는데 근데 또 비가 오거나 그러면 이제 아파트 안으로도 같이 들어옵니다. 근데 아파트에 세워야 될 차들이 많기 때문에 2중, 3중 주차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화를 한번 하시더니 저보고 305 우리 선생님은 앞으로 여기다 세우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입구 옆이라서 이제 2중, 3중 주차를 안 해도 되는 자리거든요.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주차할 수 있는 자리 중에서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면서 다른 분들이 세우면 좀 전화해서라도 좀 빼달라고 하시고 좀 계속 세우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사실 뭐 그대로 지금 되지는 않고 있는데요. 이게 또 합의가 안 되니까요. 이 아파트 주민 자체도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합의가 안 돼서 그거를 제가 사용을 전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주민한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속에 이렇게 기쁜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 정도 이제 조금씩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단지 이제 뭐 과태료를 내야 되고 부담금을 내야 돼서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신용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좀 능동적으로 기존의 수동적 입장에서 이 능동적으로 좀 바뀌는 어떤 한 좋은 징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제 좀 기뻤는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그 결론이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이제 이사님이나 이런 공단이나 이런 데서 해 주실 텐데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조속히 이런 어떤 장애인 관련돼서는 우선적으로 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견이 없고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거를 만들 때는 뭐 여야도 없고 그다음에 모두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거 없이 서로 더 좋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뭐 연방참여법이나 이런 법들을 제정하는데 만약에 사회적 합의가 안 됐더라면 이거 못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독일처럼 이런 것들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오늘 발제를 와서 들으면서 또 이제 뭐 요약집 제가 보면서 느낀 것들은 뭐 이제 몇 가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고 싶은데 일단 장애에 대한 정의가 틀리잖아요. 우리나라나 독일하고는요. 독일은 6개월 이상, 우리나라는 상당히 시간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어쨌든 이 6개월보다는 무조건 엄청나게 긴 시간인데 이런 부분들 6개월이라 이런 우리나라가 볼 때는 좀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할 수 있나 정도의 이런 짧은 시간인데도 이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 또 이런 것들을 사회가 같이 책임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랐고요. 사실 제가 갔다 온 나라라고는 일본에 사업할 때 시장 조사하느라고 일본 한번 갔다 오고 이제 예전에 그 장애인 권리협약 그 국제 회의 때문에 이제 미국 한번 갔다 온 게 다인데
제가 거의 외국에 가서도 느낀 거는 그거거든요. 지금의 제가 갈 때만 해도 2015년이었을 거예요. 미국의 뉴욕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나라보다 편의시설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우리나라가 저는 어디다 내놔도 정말 가장 최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잘 돼 있는데, 그 반면에 이제 이런 어떤 말씀드렸던 이런 사회적 합의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이제 상당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부분들도 아마 머지않아 조금씩 아마 변경될 소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둘째, 이제 중증 장애인만 법적 보호를 받는 게 이제 틀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증 중증 할 것 없이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이제 아마 이제 공단에서도 좀 무게 중심을 중증 장애인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중증 장애인들이 이 일을 하는 거, 근데 사실 일하는 거하고 중증 장애하고는 또 별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제 중증 장애면 일하기도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출근해갖고 책상에 앉는 순간에는 장애하고는 관계가 없어져요. 우리 실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는 과정까지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출근해서 책상에 앉는 순간 그때부터는 장애인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제 중증 장애하면 어떤 것들을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선입견이나 이런 편견들이 아직까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인식 개선을 통해서 많이 해결하고 있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정말 비약적으로 많이 좋아진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중증 장애인에 대한 혜택, 물론 이제 독일에 없는 거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이제 독일이 더 잘하고 있긴 한데 저는 여기서 뭐 제가 이제 노동법들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아까 우리 이사님께서도 또 우리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고로부터 이제 보호를 받는다는 이 부분이 너무나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도 이거는 이렇게 시행하는데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공단에서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를 이제 서울, 부산, 광주에다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단하고 뭐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또 뭐 노동청 뭐 이런 데서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모여서 여기서 하나를 구성해서 이제 중증 장애인들이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장애 때문에 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좀 논의를 협의를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좀 했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진짜 놀란 거는 의무 고용 대상의 범위가 넓고 뭐 고용률이 높다, 이거는 뭐 이렇게 뭐 놀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그 22년부터 23년에는 뭐 3.3%, 뭐 24년 이후에는 3.5%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있고 아마 이런 대로 잘 되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는 이제 하나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50인 미만은 왜 고용 의무에서 제외가 돼 있나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아직까지 늘 이런 좀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 50인 미만 50에서 100명만 이런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고용 의무는 1인 사업장부터 뭐 다 주고 부담금 의무만 좀 제외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인데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드려봤고요. 사실 왜냐하면 이 장애인 고용이라고 하는 게 뭐 규모나 직종에 따라 상관없이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고 또 사회 의무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바뀌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제일 놀란 건 이겁니다. 다양한 직종에서 중증 장애인이 근무하고 있다. 우리 이사님도 아까 PT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직종에서 그것도 아주 조금 근무하는 게 아니에요. 퍼센트를 보시면 그렇게 크게 차이도 안 납니다. 뭐 제일 조금 있는 게 뭐 2.9% 이런 것도 있지만 3, 4, 5점 몇, 6점 몇 프로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중증 장애인들이 여러 직종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되게 놀랐거든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 직종에서 근무는 할지 모르겠지만 근무 비율이 상당히 낮고 좀 편중돼 있는 것들을 보는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다양한 직종에서 상당히 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점차 바뀌어 가야 될 거고, 또 이런 일들을 아마 우리 공단에서 해주실 거로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놀란 거는 이제 규모가 커질수록
장애인 고용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맨날 저조기업 발표하고, 근데 거기 드는 기업들이 다 대기업들이잖아요. 근데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규모가 커질수록 이렇게 장애인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뭐 국가나 지자체나 이런 공공기관들도 장애인 고용을 앞서서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가장 차이가 또 이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렇게 단시간 내에 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뒤에 뒷부분에 뭐 결론을 썼지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가 이 30년 동안 이 장족의 발전을 한 거는 맞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것들이 아직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런 부분들, 이게 부족하다는 거죠. 알을 낳았으니까 부모가 책임져라, 형제가 책임져라라고 말하는 거는, 이거는 요즘에 와서는 잘못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장애인이 태어나건 어떻건 간에 다 국가와 사회가 서로 돌보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국가에서 책임져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직업재활 시설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증 장애인에서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분들, 저는 이분들도 저는 적용제를 하는 거는 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이 노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로 능력이 떨어지는 거는 맞지만 그 일할 동안에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다면, 적어도 정말 대기업에서 아주 능력 있게 일하는 사람이 8시간 일한 거나, 이분들이 비록 이 업무 능력은 떨어지고 뭐 작업 능력이 떨어지지만 이분들이 8시간 일한 거는 동일하게 존중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독일처럼 어떤 수당으로 지원을 해주든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뭐 앞으로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또 그렇게 갈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한꺼번에 바뀌기는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돈 문제도 그렇고 힘들겠지만, 저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잘 관리하고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장애인 문제도 뭐 지금은 비록 독일에 조금 뒤져 있는 거로 뭐 생각이 되고 그렇지만, 저는 머지않아 이 독일을 넘어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해보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뭐 사실 생각을 잘 못 해봤고, 간혹 기사에 나와서 독일이 이런 장애인 복지 또 장애인 뭐 시스템에 아주 정말 최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 오늘 우리 이사님 이 발제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알게 됐고,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돼서 너무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조호근 센터장님, 역시 본인 당사자로서 본인의 뼈아픈 과거에 또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또 풀어주셨습니다. 한국적 상황에서 정말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가, 본인의 생생한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 조 센터장님은 뭐 목발은 짚었지만 뭐 중증장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도 저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래요? 네. 예,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중증장애는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사회가 보는 시각은 중증장애인 거죠, 그렇죠?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이제 어떤 우리나라 상황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독일이 우리가 연방참여법이며 이렇게 장애인에 관한 법과 제도들이 발전하고 또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그들의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저는 상당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의 아직 장애인의 의식 수준은 저도 뭐 낮다라고 보는 사람이고, 저는 거기에 이제 그 살아있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이제 발제자께서도 이제 독일하고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소득보장 제도가 안 돼 있다. 이제 우리 이제 토론자도 계속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 소득보장은 많은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데 이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장애인 연금제 도입할 때 초창기 때부터 제가 관여를 이제 쭉 해왔기 때문에 아는데 이게 사회적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례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아직도 장애인 소득보장 도입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저는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이제 두 분 토론자 감사드리고요. 우리 토론자께서 각자 이야기는 해주셨는데 우리 발제자에 대해서 혹시 뭐 좀 비판적 시각이나 아니면 질문하실 거 없으세요? 우리 발제자가 답변할 것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본인 얘기들만 하지 마시고 혹시 뭐 네, 우선 좌장님 그 온라인 질문 들어온 것 좀 있나요? 해드릴까요? 네네. 그래요. 온라인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온라인 질문에 이제 이상우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장애인 작업장이나 장애인 재활 및 통합 등 고용 지원을 위한 시설을 만들면 일자리를 누가 가져가나, 종사자나 원장들이 가져가지 않는가? 비장애인이 가져간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장애인 종사자, 원장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닐까요? 만일 그 일이나 시설이 필요 없다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토론자님은 누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예, 토론자님께도 질문이 하신 것 같아요. 발제자님께 독일 보호작업장의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가 잘 된다고 합니다. 어제 교수님께서는 장애인 임금 등을 주는 부담이 적어서 수익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발제자님께서 아시는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나 지원책, 판매가 잘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 토론자는 지정 안 하셨나요? 지금 아까 질문. 예, 아까 토론자 지정하신 건 아니고요. 이제 발제자님께 하셨고 토론자 두 분께서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먼저 답변을 간략히 해주시죠. 저는 그 두 분 토론자분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그 지금 온라인상에서 질문하신 부분 같이 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목이 조금 잠겼는데요. 일단 뭐 두 분 토론자분 그 귀하신 말씀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두 분께서 그 토론문 내용 속에 그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뭐 적극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뭐 개인적으로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뭐 그런 부분에 집중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고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되는 부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용석 실장님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큰 흐름상에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아까 이제 발제문 가운데서 이제 칼 막스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저도 막스를 많이 모르지만 우리 이용숙 실장님 말씀 들으면서 떠올랐던 단어가 이제 칼 막스가 이제 이야기한 현상과 본질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굉장히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뭐 저도 많이 알지 못하지만 즉 현상으로 나타난 부분이 본질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가능하죠. 그래서 어떤 뭐 사회학자들의 숙제는 본질을 정확히 분석해서 본질을 정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거창한 개념을 가지고 온 부분은 우리 이용석 실장님이 말씀하신 주된 내용은 지금 얘기 드린 뭐 현상과 본질이라는 용어를 굳이 차용하면서 보면은 이제 본질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다는 생각을 들고 또 우리 조욱은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현상으로서 나타난 정책과 제도에 대해서 그 의미나 이제 부족한 점을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부분은 뭐 균형 있게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개인적 소견으로는 우리 사회가 장애인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대단히 많은 사회적 큰 핫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경우는 본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 같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 더 자기 성찰을 하고 그런 토대에서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보다는 본질 부분보다는 현상으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좀
소모적인 논쟁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장애인 고용 역시도 두 분 말씀처럼 저희가 균형적으로 어떤 본질의 문제가 사실 뭐 무게중심을 두자면 더 중요하죠. 그랬을 때 본질과 현상에 대한 접근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그다음 우리 조 센터장님 말씀도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결국 사회적 합의를 중요시한 부분은 저도 100% 공감을 하고, 다만 이런 것들의 토대를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든지 중요하다는 생각하는데, 제가 시간을 조금만 주시면은 제가 뭐 경험한 사례를 말씀을 한두 개만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뭐 경증이지만 장애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제 두 딸아이가 뭐 어려서부터 학교를 다닐 때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좀, 장애인에 대한 감수성과 이제 어떤 민감성을 갖도록 이제 굉장히 강조를 했고, 작은 아이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여자입니다. 수학여행을 갈 때 그 반에 이제 발달장애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여행을 경주로 간다고 하길래 가면은 너라도 그 친구도 이제 좀 잘 동반자가 돼서 뭐 이동이나 이럴 늘 같이 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친구들이 불국사 올라갔을 때 이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선생님도 이제 얘기를 하시고 자유시간을 잠깐 준 거예요. 불국사 구경하다가 뭐 예를 들어 1시간 이후에 다시 여기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 이제 발달장애 학생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반 학생들은 전부 하산을 했는데, 얘네 반 애들은 뭐 1시간 몇 시간을 이제 그 여기저기를 다녔는데, 그 친구를 딱 만났을 때 이 발달 학생이 아닌 모든 아이들의 첫 마디는 너 찾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발달장애 학생이 너무도 이제 당당하고 화가 나서 내가 니들 찾는데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건방지지만 장애 감수성이 누구보다 강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 역시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분명히 그 친구한테 야 인마 내가 너 찾아야 하는지 네가 나 찾아, 이 생각이 들어서 좀 반성하는 계기가 됐고, 그래서 참 인식이 이게 참 고착화되는 게 무섭구나 생각이 들고, 하나 더는 제가 잠깐 뭐 말씀드릴까 말까 했는데, 지금 드리는 말씀이 일반화되기 쉽지 않지 않냐라는 반론 펴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가까운 친구와 이제 바로 옆 도시에서 이제 공부를 해서 워낙 가깝다 보니까 이제 연중에도 자주 만나고 서로 이제 집 방문해서 며칠씩 같이 묵기도 하는데, 이제 그 친구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할 때 학교에서 편지가 왔어요. 여러 가지 이제 부모님들의 의견을 묻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질문이 사실 지금 생각이 한 20년 넘은 일입니다. 20년 전이니까 지금하고는 다를 텐데, 지금은 아마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만, 학교에서는 좀 긍정적 의미로서 중증장애 학생, 뭐 발달로 추정되는데, 중증장애 학생이 이제 그 있는 반을 편성을 해야 되니까 학부모들의 의견을 물었는데, 이제 친구도 나도 뭐 사회정책 공부하고 당연히 중증장애인 학생이 있는 반에 우리 아들이 그 같은 반 편성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며칠 후에 학교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학부형 그 총회가 소집돼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그 중증장애인 학생이 있는 반에 자기 자녀가 같은 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추첨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20년 전이지만 그게 이제 아까 우리 조 센터장님 강조했듯이 사회적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성숙도와 서로 간에 진짜 뭐 제 언어 표현으로는 한 발 양보할 수 있는 자기 희생이 담보되지 않고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역시 제가 그곳에서 오랜 시간에 머물렀지만 이게 얘네들을 버티게 하는 인식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잠깐 나서 인식 개선은 공단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큰 숙제로서 더 집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하나 부분은 오늘 발제 내용과 조금 연관성은 떨어지지만 공단의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저도 뭐 또 임원직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양한 취약계층 중에 노동시장 취약계층 중에 장애인 근로자 당사자는 물론이고 사업주분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힘든 시간입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집중적인 노력을 했고, 매일 임원진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서 많은 논의를 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대표적으로 그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받는 사업장에는 당초 저희의 규정상으로는 고용장려금 지급이 안 됩니다. 이게 이제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지만 중복지원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건데, 저희 공단에서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많은 애를 썼고 고용부
협의를 통해서 고용주지 지원금을 받아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그러한 그 개정이 있었고, 또 뭐 지원 고용이나 그다음에 뭐 직업 훈련, 특히 뭐 우리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직업재활 시설 자체가 휴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 수행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오프라인에 참석해야 수당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서 온라인으로 수강하시면은 그것에 따라서 수당을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기존에 지급이 어려웠던 다양한 어떤 수당들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몇 가지가 더 있지만, 그래서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도는 부족하시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공단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고 또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는 그 부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하나, 죄송합니다. 그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부분인데, 독일이 지금 한 뭐 700개라고 일부 자료에서는 있지만 한 680개 조금 지나는 700 근처에 장애인 그 작업장이 있는데, 사실은 이 독일 역시도 700개를 근로능력 내지는 생산품의 퀄리티를 보면은 편차가 심해요. 그러니까 하위 쪽의 영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 뭐 보호작업장 유사한 보호작업장이 조금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쪽에 속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위에 속한 장애인 작업장은 벤츠나 뭐 벤베, 뭐 아우디 이런 쪽에 부품을 납품을 해요. 그 부분은 실제 그것도 부품을 자동차가 뭐 2, 3만 개 부품으로 구성되는데 단순한 부품도 있죠. 우리로 치면 뭐 단순 조립이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기술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납품이 안 되거든요. 장애인 작업장이기 때문에 납품하진 않아요. 절대로. 자동차 회사에서. 그랬을 땐 저도 실제 장애인 작업장을 가보면은, 물론 장애 정도도 뭐 경한 분도 계시지만 장비들이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지원이 되는 게 기반이 되다 보니까는 상당히 이제 그 퀄리티가 담보되는 그런 부품들이 납품되기 때문에 생산성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또 독일 역시도 장애인 작업장에 대해서 연계 고용 제도가 운영이 됩니다. 저희는 직업자의 시설과 표준 사업장까지 확대가 되는데, 독일은 통합 사업장은 연계 고용이 안 되고 장애인 작업장만 연계 고용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장애인 작업장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이런 고퀄리티의 물건을 연계 고용을 통해서 부담금을 감면받는데, 거기다가 사실 단가 경쟁에서도 장애인분들의 임금이 낮으니까는 인건비 반영되다 보니까는 납품 단가가 똑같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사실 장애인 작업장의 그 제품의 단가가 조금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장애인 작업장들의 불만이 크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독일 사회에서도 논쟁이 되곤 있지만, 아무튼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그런 기반들이 상당히 가능하고, 우리는 뭐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지만 기능 보강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 직업자 시설에 대한 지원들이 없진 않지만 저희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상당히 탄탄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까 온라인상에 지원하신 부분에서 저희랑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온라인상으로 또 질문 들어온 게 있네. 예, 그러면은 우리 플로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들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우리가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병행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토론회라 나름대로 우리가 특색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질문들 있으시면은 받겠습니다. 뭐 우리 토론자한테 하는 질문도 상관이 없고요. 발제자한테 하는 질문 포함해서 모두 이번에는 다 종합을 해서 마지막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가 너무 완벽하게들 말씀하셔서 질문하실 게 없으신가요? 예. 아까 그 독일 분한테도 질문을 했는데 잘 대답을 잘 안 하시던데, 독일은 그 생계 무능력자 판단, 그 완전 생계 무능력자 뭐 6개월 동안 3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판단된다 뭐 이러던데,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시 아시면 좀 설명을. 무슨 무능력자? 네? 무슨 생계 무능력자. 생계 무능력자.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연금 쪽의 문제입니다.
연금 쪽에서는 뭐 제 언어로 표현하면 완전 불농자, 부분 불농자 이렇게 구분해서 연금을 받을 때 장애로 인해서 연금 대상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을 구분할 때 이제 사실 쓰는 부분이고, 어떤 분이 뭐 부분 능력 상실자라든지 완전 능력 상실자가 되는 게 장애인 작업장 입소의 부분에서 직접적인 연결을 주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이제 큰 차이가 있는 게 우리는 지금 장애연금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제가 이제 보건복지부 쪽 관련자분이 들으시면 불쾌하시겠지만, 지금 장애인 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전에 있던 장애인 수당이 명칭 바뀌면서 연금이 되고 금액이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독일은 장애인 연금이 사실 엄밀하게 보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일부 주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연금이 추가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게 이제 주정부 차원에서 되고 있는데, 그 독일 사회에서는 결국 장애인이냐 아니냐 부분이 어떤 장애연금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장애 자체가 그 어떤 장애인 연금 받느냐 안 받느냐 기본 출발점이지 않습니까? 그 독일은 우리처럼 등록 장애인이건 아니면 뭐 산재를 당하건 뭘 하건 간에 하여튼 그 중증 장애인 등록자가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일정한 기준 완전 그 근로능력 불능자가 되건 부분 불능자가 됐건 그 요건에 합당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 연금을 받는 거거든요. 금액이 다르고. 그런 부분의 차이가 아마도 지금 저희 장애인 고용 영역으로 조금 섞이는 듯한 그 부분이 조금 제가 이야기는 되는데, 그건 사실은 아까 표현하신 용어는 연금에서 그 연금의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직업재활 시설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3개월, 6개월간 3시간 이상 일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도 아까 이제 들으면서 제가 그 부분은 뭐 스터디가 좀 덜 된 부분이라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마 그 지금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이제 조금 확대 해석을 하면은 아마 첫 출발에서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 조건이 장애인 작업장에 입소하기 위한 첫 출발 요건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저는 뭐 제 추측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어떤 선을 그어놓고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하는 그 분기점이라는 생각은 조금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네. 개념인 것 같은데 그게 선정이 돼야 그것 때문에 직업재활 시설에 네. 있는 장애인들은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예. 그 부분은 또 조금 좀 사실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우리 토론자분 우리 이영숙 실장님이 문제 제기하신 적용제 부분에서도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조금 이야기를 좀 드리면은 지금 벌써 이게 조금 복잡하지만, 자, 저희는 지금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 적용 제어를 하고 있죠. 독일은 근로자와 유사한 자를 일부에서는 번역할 때 유사근로자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조금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요. 직역을 하면은 근로자와 유사한 자예요. 그 단어 앞뒤가 바뀌는 부분이 근로자가 아닌 거거든요. 다만 근로자와 유사한 자는 노동법의 보호는 근로자이거나 근로자와 유사한 자거나 100% 받아요. 결국 독일은 장애인 작업장의 대다수는 근로자는 인정 안 하지만 근로자와 유사한 자라는 독일만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분들의 노동권이 보장받도록 하는 이제 그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서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는 근로자와 유사한 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아예 안 받죠. 그런 게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지금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대답을 못 드리는 부분은 죄송하지만, 독일의 장애인 작업장이라든지 직업훈련소에 입소하기 위한 요건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시는 요소인데, 독립적 자기 생활이 가능한 자예요. 근데 저희도 지금 훈련원에서 그게 굉장히 뭐 민원도 제기되고 뭐 청와대 민원도 아마 하셨는지 조금 불확실하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왜 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에 내가 중증이지만 입소가 안 되냐 부분에서 독일 같은 상황이면은 그 부분 때문에 안 되는 거를 본인에게 명확히 고지할 수 있거든요. 그분은 독립적인 제3자의 도움 없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되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아직 그렇게 규정화된 부분이 조금 더 풀어야 숙제지만, 그 얘기를 제가 이제 주변적인 얘기를 지금 원장님께 드리는 부분 죄송하긴 한데, 그 부분을 저도 조금 더 좀 학습을 해서 좀 명확히 한번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이 플로에서 우리 이 원장님의 질문과 이 발제자의 답변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질문 내용이고 이제 그런데 이게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사실은 좀 답변하기가 곤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저도 이제 이 독일의 이야기를 좀 들으면서 이제 들은 생각은 이 독일의 장애인 작업장이 이제 결국은 근로자로서 이제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적용이 안 된다는 의미는 그들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근로자랑 유사한 성을 또 인정을 하면서 또 노동법을 적용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의 모순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은. 근데 왜 그런가를 우리가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밝힐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예전부터 주장하던 바 중에 하나가 이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 지금 독일과 같은 방식으로 저는 이제 해결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에서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그리고 기존의 장애인 우리 직업재활 시설의 대부분의 장애인 그 시설 이용자들은 근로자로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주장이었어요. 저는 그게 옳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적용 제외의 그 규정을 두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모순이에요. 저는 이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그들에 대한 보장을 뭘로 해야 되냐 이제 소득 보장으로 가는 게 사실은 맞죠. 이제 독일은 이제 그 문제를 소득 보장으로 해주는 부분을 뭐 정확하게 연금이라고는 표현 안 했지만 다양한 수당 제도에 의해서 사실은 연금에 준하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이제 보장을 해주니까 이것을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임금으로 통합해 달라는 요구까지 좀 이제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 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소득 보장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직업재활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근로자성을 강하게 주장할 게 아니라 사실은 소득 보장 제도로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전 맞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저희 뭡니까 직업재활 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들은 자기가 벌어들인 그 수입을 갖고 월급을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줄 수가 없죠, 사실은. 그걸 국가가 보존해 주라는 것은 뭐 사회적 합의가 불가능한 것이고 저는 그렇다면 그 소득 보장으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질문해 주시면 질문해 주시고 시간을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네, 이제 시간은 마치실 시간이 마칠 됐습니다. 시간이 네네. 됐습니까? 예. 그 사회자로서 저도 좀 궁금한 거 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지금 독일이 아까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 장애인 고용률이 높고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고용부담금 제도가 독일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높지 않아요. 크지 않고 최근에 2배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최저임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죠? 고용부담금이요? 지금 아마 제가 최저임금이 느낌입니다. 아마 뭐 20유로 시간당 전일 거라는 느낌입니다. 2만 원 조금 넘을 것 같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걸 주당 40시간 하면은 80만 원. 그러면은 최저임금이 뭐 적어도 뭐 300 나오나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한 70. 예. 그러니까 부담금의 절대적 수준을 얘기하면은 독일이 저희보다 상당히 낮죠. 근데 이제 아까 우리 조근 센터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와 독일의 가장 큰 차이는 독일은 의무고용률이 높고 5%니까 저희는 민간기업이 3.1%니까 의무고용률은 저희가 낮고 부담금을 내는 기준이 저희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이지만 독일은 고용의무와 부담금 납부 대상이 똑같아서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이니까 작은 기업도 부담금 대상이 되고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정책 대상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따지면은 지적하셨듯이 부담금의 단가는 저희가 낮지만 총량적으로 부담금을 부담하는 기업의 수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저희는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대한민국은 부담금이 소수의 대규모 기업이
많은 부담금을 내는데 독일은 많은 수의 소규모 기업들이 작은 금액의 부담금을 납부한다. 이렇게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이나요? 그거 뭐 계산을 하면 되겠지만은 제가 지금 단순 계산하면은 지금 저희가 월 지금 최저임금이 179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약 180만 원인데 180만 원의 부담 기초액이 지금 100만 원을 넘어가고 저희도 이제 고용률에 따라서 산정하니까 평균 금액은 뭐 따지가 어렵죠. 산수 계산하면은 뭐 한 130, 140 전후 된다고 보면은 최저임금의 저희가 법적으로는 최저임금이 60%를 넘어야 되는 거는 하한선을 설정했으니까 독일도 그래요? 독일은 그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경우. 독일 경우 지금 고용률이 제일 낮은 쪽이 월 320유로니까 한 40만 원 된다고 보면은 최저임금 대비하면은 굉장히 낮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낮죠. 궁금해서 우리보다 이 고용 부담금이 최저임금 대비 더 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대기업은 그걸 어떻게 보면 고용 부담금을 안 떼우고 고용을 한다는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하고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차이다. 이제 이것이 국민의식의 수준의 차이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우리는 최저임금의 100%까지 가능하죠. 고용 부담금이 현실적으로 제로인 경우에 저는 그런 점에서 100% 이상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 차이가 있네요. 저장님 아까 그 토론자분들께 질문했던 부분이 답변이 좀 안 되셨는데요. 그 통합 지원하는 그 고용 지원하는 시설을 만들면 그 일자리 그 필요한지 답변해 달라는 질문이 있으셨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장애인 작업장이나 장애인 재활 및 통합 등 고용 지원을 위한 시설을 만들면 일자리를 누가 가져가나 종사자나 원장들이 가져가지 않는가? 비장애인이 가져간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비장애인 종사자, 원장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닐까요? 네, 만일 그 일이나 시설이 필요 없다면 필요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토론자님은 누가 했으면 좋겠는지 이용석 실장님의 말씀 달라는 것 같습니다. 네. 이분이 종사자신 것 같은데 마음의 상처를 입으셨던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극단적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결국 우리나라 현재의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대부분의 복지 서비스가 장애인을 대상화시켜 놓고 뭔가를 장애인들한테 주는 방식으로 계속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를 제가 빗대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뭐 종사자에 대한 그분들을 비하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저희가 의료 시스템을 제가 한번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의료 환경이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요게 관련돼서 우리가 좀 병원을 좀 가고 싶고 거기에 좀 그 시스템을 좀 만들어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정부는 어떻게 그 제도를 만드냐면요. 일단은 센터를 만들어요. 각 지역별로 지금도 지금 광역 뭐 이렇게 만들어 놨죠. 광역센터 만들고 지원센터. 그러면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소위 말해서 전달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전달 체계를 만들고 결국 장애인 분들은 거기서 그 전달 체계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전달 체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종사자분들이 거기에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달 체계를 운영하는 운영 비용이 대부분이 종사자분들의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들어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그것을 예산을 잡을 때 그 전체 운영비 예산 그러면 장애인분들이 그 서비스의 대상이겠죠. 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분들이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서비스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우리가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는 건 좋은데 그 시스템을 이런 식의 전달 체계 방식으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종사자 투입하고 운영비 투입해서 예산이 갖춰지는 상태가 되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센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한 달에 뭐 장애인 그 이용자 분들이 뭐 10명, 20명, 뭐 100명 점점 그게 또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센터 방식이라는 거 전달 체계 방식으로 모든 그 제도를 그렇게 갖추지 말고 지금 기존에 있는 그 전달 체계 시스템 갖춰져 있거든요. 그런 걸 같이 통합한다거나 하는 방식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그게 좀 안타까워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건데, 종사자분들을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니까 너무 노여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뭐 어떤 오해도 있을 수 있고, 예, 또 좀 제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오늘 우리 발제자와 우리 토론자 귀한 의견과 또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연방참여법 독일의 이 법이 뭐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지만 가장 큰 그 독일에서의 변화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고용에 있어서 이제 변화도 있었지만 예, 아까 우리 발제자가 이야기하신 거 중에 보면 이제 그 이 사회보험 그러니까 사회법이죠. 예. 독일의 예, 사회법전 이제 구장이죠. 예, 우리 그 장애인 관련된 거기 통합 지원 제도를 재활권으로 이렇게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을 이제 했다. 이제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변화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그 통합 지원이라는 것이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단순한 고용이 아니라 그 사회적인 일종의 통합 돌봄을 이제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이게 지원하는 게 아닌가.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통합 지원 제도의 내용으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은 아닌가요? 네, 그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아마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통합 지원은 고용뿐만 아니라 네.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그다음에 교육적, 직업적, 뭐 사회적, 심리적 모든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을 그렇죠. 총칭해서 예, 통합 지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여기 개인 예산제도 다 포함해서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도 이제 눈여겨 볼 부분이 이제 우리가 커뮤니티 케어를 이제 전국적으로 사실은 이제 확산해 가고 있고 장애인과 노인 분야에 우리가 선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이제 맞춤형 서비스가 가야 되고 결국 거기는 개인 예산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이제 어려운데 예, 물론 이제 유럽에서의 개인 예산제 도입과 우리나라의 개인 예산제 도입이 배경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유럽은 사실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서 처음에 개인 예산제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실질화시키기 위해서 개인 예산제를 요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냐. 이제 그러다 보면 고용 부분도 이제 함께 여기서 통합되어서 이제 갈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독일의 이런 연방참여법에 대한 소개를 통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우리 제도에 좀 접목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뭔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해 주신 우리 플로우 계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발제자, 토론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